인터뷰요.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조성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상은입니다. 야, 뭐 나이를 거꾸로 먹어요. 그때보다 헐나은데? 정말요? 뭔 일 있었나요? 결혼했어요? 아니요. 자, 거의 뭐 혼자서. 그렇구나. 네. 자, 고발사주 공익 제보자이신 조성은님과 함께. 왜냐하면 이게 고발사주 사건은요, 윤석열 정권의 가장 치명적인 이 어떤 약점이랄까? 그렇죠. 그 정권 자체 시작이 잘못됐다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안 보이셔가지고 야, 해외로 나가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조성은님 나오셨고요. 자, 그 리마인드 한번 해볼 텐데 벌써 3년 지났어요. 네, 사실 며칠 전이 첫 보도 3주년이었습니다. 9월 2일이요. 9월 2일. 9월 2일입니다. 2021년 9월 2일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한 사건입니다. 네.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에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의 고발 사주. 근데 이거 지금 사실 윤석열 입장에서 제일 신경 쓰이는 재판일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라고 이제 공익 제보를 했던. 네. 그 약간 지금도 기억나는데 조성은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네. 득도를 했습니다. 덕분에. 최근에는 김규현 변호사가 비슷한 꼴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공수처라는 곳을 처음 이제 고발 사주 사건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주요 사건들 우리 뭐 최상병 특검의 김규현 변호사도 같이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되게 좀 응원도 하게 되고 또 얼마나 그 과정이 정말 지난하고 고통스러운지 제가 이미 많이 맞아. 겪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캐릭터는요. 야 이거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뭐 공천도 받을 수 있는 거를 야 이거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의 양심에 비추어서 네. 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최근에 김건희 총선 개입도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실제로 양심에 찔리는 사람이 불이익 당하는 걸 감수하고 봐라 공천 개입했다라고 내미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쪽에서는 그러잖아요. 김기현 변호사도 그렇고. 야 뭐 민주당하고 뭐 제보 공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쁘게 만들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았던 것도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점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때 그 후에 이제 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9월 2일이 뉴스버스였고요. 그 다음에 9월 6일 날 나온 한겨레 단독이에요. 여권이 총선 이기려고 윤석열 헐뜯어 검찰 공소장 뺨치는 고발장 20장. 입수해가지고 이제 보도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공익 제보자가 누구냐라고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익 제보자가 누구냐고 밝혀진 게 JTBC의 조성은 인터뷰예요. 네. 근데 저 헤드라인 저거죠. 김웅이 대검에 접수하라고 얘기했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왔었던 거고. 맞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얼개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손준성한테 이걸 보도해달라고 하고 아니 저 사주를 고발 사주 해달라고 국민의힘 김웅 등한테 하고 이 김웅은 조성은 또는 정점식 등한테 전달한 사건. 이 사건이에요. 고발 사주 사건 이건데 그중에 한 사람 손준성만 재판을 받고 있고 사실은 오늘 아니 저번 주에 네. 손준성 2심이 나올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안 나온 선고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자막에 손준성한테 이거를 보낸 사람,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가 핵심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도 사실은 그것에 대한 의문점으로 시작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돼 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의 정통성이 사라지는 사건. 사실 그 윤석열 씨가 그 대검찰청 총장을 하면서 사실 절대 가질 수 없는 권력 중에 하나가 정치 권력이었거든요. 할 수는 없죠. 예, 퇴직을 하고 몇 년 뒤에는 가능했지만 그것이 곧바로
이제 어떤 검찰총장이 정치 진압의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없다.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명분을 이겼던 게 정의로운 검찰총장이었다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는데 사실 저도 그때 당시 굉장히 놀랐지만 정의로운 검찰총장이 아니었고 이미 정치 권력을 찬탈하려고 노력하고 있던 예. 검찰총장이었고 굉장히 국가 근본을 흔드는 법치주의라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하고 맞아요. 있던 검찰총장이었다라는 그 모든 증거와 이제 정황을 담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것을 공익신고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고 아까 이제 잠깐 우리 화면을 띄워주셨는데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저를 스스로 공개를 하지 마라. 너 다친다부터 엄청 많이 저를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도 뭐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내가 정말 숨어버리거나 내가 정말 드러나지 않으면 정말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고 예. 쟤네들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들이 막 소설 쓰는 그것이 절반은 사실인 것처럼 호도될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정면 돌파밖에 방법이 없다 하고 거의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무슨 전쟁터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전날 당일날 거의 방송이 결정이 됐어요. 그랬던 시간들입니다. JTBC는 저런 단독을 되게 많이 내네. 생각보다 김규현 변호사도 JTBC가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건을 얼개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네. 윤석열의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유시민, 최광욱, 황희석 등을 국민의힘에 고발해달라고 사주한 사건이에요. 네. 근데 심지어 이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고발 사주한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보복 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재밌는 게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정책관이 저 손준성이고요. 네. 정책관실이 사실은 김건희 집안의 로펌 역할을 했다. 김건희 장모 전담 정보 수집을 하고 네. 저 윤석열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손준성이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야당 국회의원들 고발해 달라고 국민의힘에 사주한 사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1심까지도 그게 손준성의 죄가 인정된 사건. 네. 집행유예가 없는 실형 사건이었죠. 근데 선거 개입이라고는 지금 법원에서 판결은 안 나오고. 네, 그 부분은 이제 저한테 전달이 됐어도 제가 이제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사건이다, 미수 사건이다. 근데 해당 이제 조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죄 판단이 난 것이고요. 이례적으로 그 전후로 판결문 120장을 다 살펴보면 검찰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것을 재판부가 매우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무죄가 나서 다행이다라고 볼 부분들은 아니고 예. 이번에 선고 취소가 되고 재개를 한 만큼 더 엄격하게 맞습니다. 더 엄중하게 재판부가 이 사건을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텔레그램 아마 우리나라에서 텔레그램을 제일 먼저 쓴 집단이 새날이에요. 카톡이 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다가 네. 텔레그램 말고도 뭐 바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죠. 메신저들이 네, 있는데 있죠. 네. 새날 그러니까 텔레그램 특성이 네. 전달을 하면 최초 전달자가 네. 나와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네. 저 그걸 몰랐어요. 그 조성은 우리 공익 제보자 우리 조성은 대표는 그런 거지. 처음에는 손준성이 누군지를 모르고 몰랐어요 전혀. 손준성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뭐 저 국민의힘에 뭐 어떤 무슨 뭐 당직자나 되는 줄 알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가서 봤더니 손준성이 윤석열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네.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조성은님한테만 전달된 게 아니라 김웅은 국회의원이었고 그 김웅이 손준성한테 받아가지고 조금 자정정을 하면 그 당시에 후보였습니다.
후보. 네. 아, 그때가 네. 그렇군요. 네. 21대 그래서 때니까. 공수처에서 이첩을 했던 것이 당시 기간에서는 공직자가 아니고 후보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발한 게 나는 3년 네. 전이라서 착각을 네. 한 거예요. 네, 네, 네. 그 시기죠. 네. 그러면서 아마 김웅이 조성은뿐만 아니라 정점식 같은 사람들한테도 전달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정점식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저 친윤으로서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났던 바로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공안검사 출신. 네. 입수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네. 사실은 지금 정점식은 별 그건 없어 보이긴 해요. 현재로서까지는. 다만 이거를 최초에 전달한 손준성 등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에 대한 물음이고요. 당시 이 사건 났을 때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이다. 숨지 말고 당당히 나와서 이게 지금 조성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손가락도 숨지 말고 막 당당하게 흔들었어요, 나와서 손에.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이다. 그래서 제가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중에 밝혀진 건데 검찰이 고발 사주 보도된 날 밤 8시에 PC 25대를 포맷해 버립니다. 저게 법정에서 다 현출이 됐습니다. 틀었다니까. 나중에 밝혀진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뭔가 찔리는 게 엄청 있었던 거고 이건 아마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에 엄청난 흠집이 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저거에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냥 포맷했다는 게 밝혀진 게 아니라 이걸 디가우징이라는 그쵸. 해서 없앴다가 공수처에서 이제 포렌식으로 살려버린 거예요. 그 영상을. 아. 그래서 이게 왜 살려졌지?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해당 검사가 그게 다시 살아날 리가 없는데 이게 왜 복원이 됐지? 하고 굉장히 당황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조차도 그것을 지우지 못한 거죠. 증거인멸을 확실하게 못했던 부분 같아요. 일반 사인 같으면 구속감이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손준성 검사 개인에게 어떤 뭐 알지 못했던 분들이고 그래서 뭐 감정적인 부분들은 전혀 없지만 굉장히 고위 검사로서 매우 부적절하잖아요. 그리고 그 수사 과정이나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정말 법률가로서도 매우 창피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제가 그 1심에서도 증인을 12시간 가까이 했고 10시간 가까이 했고 2심 증인도 올해 6월에 다녀왔습니다만 제가 그때 증인을 하면서 우리 옆에 바로 우리 손준성 검사가 있고 그날 처음 봤죠. 그때 이제 우리 변호인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피고인석에 혼자 계실 사건은 아닌데 혼자 계시는 것이 멋진데? 자꾸 매우 유감스럽다 하면서 이제 그랬더니 뭐 좀 여러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 판결이 매우 유의미하지만 사실 언젠가는 이 짓을 하는 검찰총장 내지는 그 측근들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손준성 검사 혼자 뒤집어 쓸 문제가 아니라 특검이나 맞죠. 이런 여러 것들을 해서 감히 어떤 검찰총장도 이 짓을 못하게 다 밝혀내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국민적 감정에서는 범인이 누군지 밝혀진 사건이에요. 감정에서는. 근데 그거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에서는 밝혀진 사건인데 손준성이는 사실은 윤석열이 무서워서 못 밝히는 거에 가깝고 이 사건은 왜 손준성을 검사장 승진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같으면 그런 논란이 생기면 승진이 아니라 직무정지를 시키면서 징계에 들어가도 시원찮을 반에.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손준성은 윤석열이 총장으로 있을 때 대검 수사정보 담당관으로서 윤석열이 수적 역할을 했던 바로 그런 자예요. 근데 손준성이가 이걸 자발적으로 했을 리는 없고 아직까지도 손준성은 누가 시켰냐는 안 불고 있는 거죠. 고발장 한번 볼게요. 그때 전달됐다고 하는 고발장. 네. 지금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총선 때 처벌을 막 해가지고 총선을 이기고자 하는 뭐 21대 총선 얘기하는 거예요. 네. 21대 총선에 국민의힘아 이렇게 고발장 그러니까 아니랄까 샘플을 만들어 주니까 대충 어레인지 해가지고 고발을 함으로써 자 민주당 쪽 좀 어렵게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손준성을 통해서 나온 거고 요거는 누가 봐도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 쪽에서 나온 서류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유추가 되는 거고 나중에 KBS가 정상일 때 보도가 있었어요. 저도 굉장히 놀랐던 보도입니다. KBS가 그때는 정상이었습니다. 지금 박민의 방송이 아니라 정상이었을 때 이소정 앵커가 아쉽네요. 이소정 앵커가 있던 방송이었는데 넉 달 뒤 실제 고발장과 비교해 봤더니 이게 코미디야. 네.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인데 실제 생일과 달랐다는 건 뭐냐면 오타까지 그대로 뺏겼다. 그대로 뺏겼다는 거죠. 고발장 저 손준성이가 던져준 고발장에 들어있는 최강욱 의원의 생년월일이 틀린 상태로 그냥 고발이 됐더라 이런 얘기고. 그때 또 뭐 저 대검에다가 뭐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윤석열이 고립돼 있다고 생각했는지 중앙지검에 고발하지 말고 대검에 고발해라. 그러면 이제 대검 처음에는 관할하는- 남부지검으로 가랍니다. 그런 하다가 식으로. 바로 자기가 있는 대검으로 오라고 한 거죠. 야, 그러니까 좀 뭐랄까 간교하다 그럴까요? 저는 가끔 이제 그 윤석열 등의 캐릭터 분석을 막 무식하다 아니면 막 멋대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윤석열 징계 결정문부터 고발 사주 사건 전반을 제가 3년 동안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의 그것은 덩치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사람은 굉장히 교활해요. 교활한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수사란 사람이 뭐 자살을 해도 뭐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왜 하는 그 과정에서 내뱉는 그 모든 말들과 이제 언론인들을 탄압하는 뭐 어떤 행태나 누군가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누구는 사면을 시키고 어떤 것들 어떻게 해서 분란을 만들고 이런 굉장히 그 수사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수십 년 훈련이 된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그거를 너무 우습게 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굉장히 좀 잘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맞죠. 합니다. 맞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고수들이 보면 잔머리를 너무 굴리는 느낌도 있어요. 뻔한 이야기잖아요. 모두 손가락이 윤석열을 가리키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다는 투로. 근데 국민들은 다 알죠 이제는 여론조사 같은 것만 봐도. 네. 그리고 나서 손준성이 1년의 징역 그러니까 그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습니다. 네. 집행유예가 없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네. 이제 사실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거고 윤석열이 그 짓을 총장으로 있을 때 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민주당 일각에서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 안 했죠 문제는. 사실 저는 그때 당시에는 어떤 정당에도 이제 가입을 하지 않고 이제 삼자로서 증인으로서 공익신고자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부장검사랑 티타임에서도 나는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지 않고 이 사건을 오염시키지 않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3년을 지켰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매우 아쉬운 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이 2021년 11월 전후로 제가 막 그런 제 메시지가 이렇게 뭐 기사가 자주 날 때 그 요청을 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유감을 표명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민주당을 공격한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임명권자가 내가 저 인간을 잘못 봐서 저런 자리에 앉혔는데 내가 실수했다라는 그 유감 표명이야말로 사실 그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의 그 근원이 다 부정당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떤 그 이후에 뭐 선거를 나오거나 대통령을 나오거나 정상적인 그것에 대한 어떤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것을 사실 저는 정말 바랬어요. 조성은님 훌륭한데 어제는 비슷한 맥락이 나오긴 했어요. 준비 안 된 대통령이 집권에서 혼란스럽다. 네네. 그거를 한 발 조금 더 나가야 돼. 네. 그때 만약에 검찰 개혁을 앞장 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대검찰청에서 이런 사건으로 공수처에 수사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이 됐다.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유감스럽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그 더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징계를 일단은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만 나갔어도 그 뮨판지 이런 거랑 이렇게 해서 막 0.73%로 윤석열에게 정권이 넘어갔을까? 저는 그게 옆에서 보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당시 민주당이 아니니까 너무 막 뼈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애꿎은 저는 유탄 맞게 생겼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 정말 큰일인데 하는데 뭐 제가 막 민주당 내 편 이런 상황도 아니니까는 그런데 막 너는 민주당이 아니니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지 뭐 이재명 지지를 하지 않지 이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 아니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후보일 때 대통령이 돼야 그나마 구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정말 저는 0.73%로 졌다는 것이 하늘이 너무 노래졌겠다. 아니 저는 네. 너무 이게 운명이구나 싶었거든요. 그치만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 제가 그래도 한 10년 조금 넘게 정당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봤지만 그게 꼭 권력을 잡았다고 그게 모든 게 그들에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박근혜 정부가 탄생을 안 했다면 박정희 신화가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네, 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뭐 586이나 여러 운동권의 뭐 이런 비판들을 또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윤석열 정권이 덕분에 검찰이 지금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를 굉장히 맞죠, 적나라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는 됐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골탕을 먹는 거는 우리 김규현 변호사나 저나 이런 그 약간 좀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다 손해 보는 거고. 다 손해 보시는 거고 그 중에 몇 명은 정말 이악 물고 하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독재 권력에 사실 대항하는 네. 개인은 외롭고 힘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성은님은 모신 이유는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켜야 될 사람이라는 인식을 3년에 한 번 더 보여드리는 의미가 분명히 정말요? 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왜냐하면 혼자라고 생각하면 외롭고 괴로워서 못 견딥니다. 네, 저도 나름 되게 파이팅이 넘치는 캐릭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그때는 당차게 싸웠죠. 근데 이제 이슈가 지나가고 나니까 네. 사실은 이슈가 사라졌는데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손준성 2심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판결이 안 나와서 변론을 제기한다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인터뷰를 잡아놓은 게 손준성 2심이 나오고 나서로 거기에 대한 예상하라고 잡아놨던 건데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이었을 그럼 텐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제 재판이 더 계속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 재판에 이제 관련된 분들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상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저는 손준성 2심이 무죄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저는 사실 많은 것까지도 다 포함을 해서 기다렸던 선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거나 저는 시간이 손준성 검사나 윤석열의 검찰 내지는 그 사람들의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일찍 맞는 매가 가장 가볍게 맞을 수도 있었는데 왜 저렇게 전략이 없이 질질 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제가 늘 이 3년 전에 이 사건을 거의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빨리 하고 먼저 하고 많이 해야 빨리 지나가는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고개를 쳐들고 막 그 배째라 했다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 무마가 될 거다라는 착각을 했는데 권력은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엄연한 불법은 정권 내려오는 순간 다 처벌됩니다. 근데 저희 우리나라 국민들 되게 똑똑하시고요.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우리 새날 같은 방송들이 계속 이제 잊을만 하면 상기시켜 주시고 잊을만 하면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중요 사건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들이 권력을 평생 지닐 수 없는데 참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인 통찰력이 부족하다. 우리 조성은 대표께서 네. 철학적 사유를 많이 하셨네. 이 사람이 3년이 되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득도도 하고 철학적이 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거는 있더라고요. 제가 3년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게
지난해지는 싸움이다 보니까 내가 이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노력이 가치가 있나? 가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갈증을 느껴서 그렇죠, 그렇죠. 회의가 그걸, 들 때가 네, 있어요. 회의감 이걸 이겨내려면 내가 뭘 위해서 이 노력을 하고 있지? 라는 그거를 계속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준성이 1심 징역 1년 선고되고 나니까 이제 역으로 윤석열 부부가 고발당했어요. 한동훈까지. 유시민 최강욱 공범 처벌해달라. 윤 대통령 부부 한동훈 고발. 지금 저런 뉴스도 올해 4월 달에 맞습니다. 있었던 뉴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는 거죠. 선준성이 2심에서 뭐 징역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거나 무죄가 난다거나 다 논란 사항인데 정치는 또 사법의 영역과 달라서 그렇죠.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윤석열 관련한 저 손준성이가 무죄를 받는다고 하면 봐라 법적 카르텔이다. 그러니까 야 윤석열은 저 고발 사주에 연관돼 있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얘네들이 법적 카르텔로 손준성을 무죄 만들어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지들끼리는 법적으로는 털었어요. 근데 국민적 감정에서는 이 검찰이나 이 법원 개혁해야 되겠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생기는 거예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손준성 2심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손준성도 저걸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보고하겠다라고 그래서 그게 딜레이가 된 상황인데 저거 예를 들어서 손준성 2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최초의 탄핵되는 검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저는 유감스러운 게 제가 그거는 굉장히 어떤 법적인 판단,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마주했던 거는 한 명도 부끄럽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진짜? 네. 검사들? 네. 저한테 손준성 전화 안 열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사 검사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원석 검찰총장 손준성 탄핵하려면 자기를 탄핵하라고 막 역정을 냈다고 기사가 나질 않나. 그 사람이 결국 임기 내에 어제 그 손준성 선고하는 원래 날에 그 얘기를 했죠. 결국 김건희 디올백은 이제 무혐의 처분을 종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검찰총장,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이 손준성 비혐의 없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행동을 할 때 자신들의 굉장히 교묘하고 교활한 행동들이 법률가로서 이 법체계나 이런 어떤 공직의 기관 이런 거를 어떻게 근간적으로 무너지게 하는지는 정말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30년 가까이 다 그래도 검사를 하고 일개 검사가 아니라 대검찰청 총장, 그다음 검사장 등등 이제 고위 검사직을 수행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법의 가치나 이런 근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저런 직책을 수행을 하는 건지 참 제가 너무 한심하게 예. 봤던 그런 거죠. 3년입니다. 걔네들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나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라고 하는 완벽한 특권의식. 어떻게 보면 열애의식일 수도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요. 한 번 열애받기 시작한 애는 네. 작업이고 훈련이고 열애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딱 그 문화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법의 수호자가 어쩌고는 다 거짓말이고 뭐 검사 한 명이 집안에 생기면은 뭔가 처갓집 다 지켜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전혀 다른 인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그 다른 검사들 2,000명이 되는 그 굉장히 소수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2,000명이 되는 그 검사들은 사실 조금 더 내가 저렇게 저 직책에 가면 그렇지 않아 할 사람들이 그래도 반 이상은 되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저 직책에 가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약간 권력의 이 학습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임은정 검사님이나 우리 뭐 지금 이제 어떤 퇴직을 하셨지만 한동수 이제 감찰부장님이나 또 현직에 계셨던 분들의 그런 반성들이 참 저게 현직에 있으면서 하기란 어려울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정권의 약 2년 6개월간에 전 처음 봤거든요. 이런 거는 저희 듣도 보도 못한 짓이 매일 뉴스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그때 고발사주 당시에 제가 예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할 거다. 그래서 고발사주 사건만 잘 다뤘으면 사실 이 정권이 탄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 꼴까지 안 봤을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늘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당하는 주체가 검찰이다 보니까 네. 사실 역부족인 측면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역사적으로는요 이미 벌어진 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요걸 발판 삼아서 다시 최근에 이제 정권 바뀌면은 검찰청 해체 이야기까지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장모하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노법 역할하고 아니 자기를 임명해준 정권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를 하는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냥 국기문란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고요. 저번에 지지난주인가 그 법사위에서 있던 청문회에서 임은정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를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임은정 검사가 안 됩니다가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아니 예를 들어 또 그때 나왔던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랑 어떤 관계 검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야기를 물어보면 지금 특수부 검사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임은정 검사 입장에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라 됩니다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그냥 폭로해 버리는 거잖아요. 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어쨌건 지금 이 사건은 손준성 2심에서 유죄가 나건 무죄가 나건 다시 한번 소환될 수밖에 없는 사건일 거고, 네. 1심 판결 났을 때는 윤석열 정권의 정통성이 무너졌다 하는 사건이고,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권력을 가져왔을 때는 다시 파헤쳐되는 사건이고. 네. 그런데 자 지금 고발 사주 사건을 다룬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네. 근데 책 팔 생각은 없나 봐요.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아직 안 주셔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표지나 이런 게 안 나왔다고. 아직 안 나와가지고 이제 막 그 탄생을 거의 응애하기 직전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3년 동안 봤던 것들, 제가 수사하면서 직접 겪은 것들, 재판받고 증언하고 수사를 어떤 식으로 뭉갰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회유하려다가 실패했는지, 그리고 저 혼자 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던, 좀 이 사건을 중대하게 기록을 하자. 아, 그렇죠. 기록이 중요하죠. 이거는 꼭 기록으로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저도 감정적인 거 많이 걷어내고요. 그냥 좀 놀라운 에피소드가 꽤 많이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에 이제 합당 형식으로 들어가서 네. 선거 때 보니까 막 그런 게 날라와. 네. 근데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죠. 네. 전혁수 기자랑 나중에 야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는 뭐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보여줬더니 네. 대박 이거죠. 그래서 그게 단독으로 나가게 된 거죠. 네. 그 과정도 굉장히 극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그걸 좀 잘 담으려고 했고, 그리고 일단은 그들이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들을 제가 정말 그래도 이건 좀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편집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이건 살려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그러는 와중에 9월 안에는 표지가 요번 주 안에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터뷰가 한 발 빨랐구나. 근데 손준성 2심은 결과가 나오려면 지금 다시 재개한다 그래도 한 2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2심을 보고 어떤 피날레를 장식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끌려갈 수 없잖아요. 이 책이 나올까 봐 저렇게 변론 제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희의 시간대로 가겠다 싶어서 그냥 오케이. 가자 한 거죠. 나도 저 손준성 2심이 결과가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대로 가자. 언제 기다려 그거를. 그러니까 이걸 못 하려고 미루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길거리에서 조성은 님을 봤는데 저 사람 모습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도 한 번 더 출연시키는 거야.
보호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제가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조성은님 아버님은 새날 애청자시라고 그랬죠. 지금도 옛날부터. 보고 계시고요. 이거 말씀을 하면 조금 민망한데 주무실 때 켜고 주무세요. 아버님, 네. 제 목소리에는 전자파 파장이 굉장히 잠 잘 오는 목소리랍니다. 그거를 굉장히 저희 가족들이 못 잘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주무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 목소리는 거의 가족 같겠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5시쯤에 잠깐 전화할 일이 있었는데 출연대가 몇 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건 이전부터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그럼요. 그럼요. 네. 참. 그래서 심적으로 너무 늘 응원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규현 변호사도 저랑 친분이 좀 있는데 조성은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만 이 정권 끝난 뒤에 모아도 재밌는 스토리 엄청 나오겠어요. 거의 영화 몇 편 찍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아니 손가락에 모래를 꽉 쥐어요. 근데 그 모래 사이로 삐져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언뜻 하면 손가락 사이로 다 삐져나갑니다. 그게 현 정권의 모습 같아요. 갑자기 대통령 부인의 공천 개입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밀은 없다 이런 거지 사실 알고 보면. 조성은 같은 사람이 이제 공천 개입에 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그때도 제가 제일 노력을 한 것은 굉장히 이미지적으로도 여러 이제 대립적인 구조잖아요. 그 굉장히 검찰총장 뭐 60대의 뭐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 완전 정반대의 근데 그것을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싸울 때 대등한 정도로 어떤 패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맞아요. 약간 물러나는 게 너무 당연해지는 게 싫더라고요. 아니 이 정권 특성이 강약 약강이야. 네. 강한 사람들한테 약하고 네. 야씨 너 죽여버릴 거야 하면 쫄고 뭐 쫄지는 뒤에는 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무서워요 하면 더 때리고 약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시민의 힘이 얼마나 좀 강력한지 그리고 그 우리나라 법 제도 하에서 이 사건이 고발됐을 때 그래도 공수처가 기꺼이 열심히 수사를 해주시고 기꺼이 공판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서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이렇게 온 게 있거든요. 뭐 공수처 욕을 많이 하시지만 노력 많이 하신 부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자기들이 찰나이고 용속된 게 자기들 권력이 아닌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막 얘기를 했어요. 정권은 곧 끝날 텐데 전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 수사 부장검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저를 이렇게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년, 뭐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는 일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또 제가 또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5년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나 보지. 뭐 어떤 착각은 10년이라고도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모르죠. 뭐 아니 근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어요. 10년이 지나도 밝혀질 사건, 뭐 BBK 사건이나 이런 것도 유죄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권력을 가질 때 굉장히 그 권력이 무서운 줄 알고 굉장히 스스로 조심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은 책 홍보도 아니고 네. 손준성 재판 결과도 아니고 고발 사주 3주년 기념 조성은 지키기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될 거예요. 그게 시점이 손준성 저는 2심 판결문 이야기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석열 정권을 단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거론될 사건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 우리 조성우님 기다리셨던 새날 가족분들께 이 카메라 보시면서 네, 카메라. 짧게 한마디 하시고 끝낼게요. 네. 굉장히 3년 동안 제 나름 뭐 보이든 보이지 않던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분명한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들은 그냥 지나가듯이 둬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법치주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반드시 누군가는 절대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공감대가 커야지만 그 성과가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이 사건을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최선을 다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어떤 결과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 조성원 씨는 그런 거예요. 아무나 공익 제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캐릭터가 다 있는데 조성우는 내가 봤을 때 낭중지추 같은 거예요. 너무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하시는군요. 괜찮아요. 이걸 다름아 연대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솔리데러티라면서요. 연대해서 약자끼리 서로 지켜주는 거. 자,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날 사회적으로 다시 저점화가 돼서 이걸 크게 다룰 때는 조성훈님은 제가 봤을 때 뭐랄까 영웅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일단 뭐 어떤 역할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조성은 대표 인터뷰 오늘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